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제리는 한국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고 좁은 나라이기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친구들까지 한국을 왜 가냐고 말리고 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왕 떨어진 거 한국에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요. 그러자 제리는 화를 내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싫은 걸까요? 과연 제리는 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24살 대학을 갓 졸업한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사무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승무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직업 전망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훈련 첫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깔끔한 유니폼 훈련실에 줄지어 앉은 좌석 동료 훈련생들의 얼굴은 간절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안전 절차, 비상 대응, 기내 서비스의 수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만 꾸던 곳을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승무원의 삶은 종종 화려하게 묘사되지만 힘든 일과 이상한 근무 시간 그리고 외롭기도 했죠. 하지만 새로운 목적지로 이륙할 때의 설렘은 결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친절한 눈빛과 웃음을 가진 지금의 남편 톰을 만났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어느새 저는 날개를 웨딩드레스와 바꾸고 있었어요. 기쁨과 도전이 뒤따르는 가족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톰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지만 조용한 순간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곤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그리움은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해보면 어떨까?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비행에 대한 열정은 하루도 식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이력서에 제 과거 경력을 자랑스럽게 적어 항공사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호주항공이 제 첫 번째 행선지였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나? 항공업계는 경력 단절 엄마를 위한 자리가 없는 걸까? 한때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꿈이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고 자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구가 아시아나항공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확장 중인데 경력 승무원을 찾고 있대요.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런 좁은 땅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왜 그런 나라를 추천해 주는 거야? 저는 걱정 반, 체념 반의 마음으로 지원서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면접에 합격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게 되었지만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흥분했고 어떤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애써 웃으면 안 될 거 없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조사하고 짐을 싸고 당황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톰은 제가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항상 저를 믿어주며 웃는 얼굴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가족들이 배웅하러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을 했죠. 저는 옷가지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펼쳐진 불빛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바다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달콤한 냄새가 섞인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제 상상과는 반대였어요. 그 거대한 규모와 활기찬 분위기는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깨끗했어요. 직원들은 고개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모든 몸짓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졌습니다. 이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시아나는 탁월함을 기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기준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학습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요구가 낯설지 않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절차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과 함께 세심했고 안전훈련, 비상 프로토콜, 서비스, 에티켓 등 모든 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저는 동료 연수생인 수진에게 마음이 끌렸는데 그 성격은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단계로 세분화해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한국에서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서빙하고 승객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존중과 겸손, 헌신에 자부심을 갖는 문화를 구현하는 일이었죠. 제 동료들은 이 문화의 홍보대사였고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수진 씨와 저는 작은 식당에 앉아 서울의 밤문화를 이끄는 한국의 대표 술인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하늘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무한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주에 있든 한국에 있든 비행에 대한 꿈은 보편적인 것이었죠. 저는 벌써 다음 이륙, 다음 승객 그룹, 비행기가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마법의 순간을 함께할 다음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신비롭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도시인 인천에서의 첫 며칠은 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었고 정말 대단한 시작이었어요. 거대한 공항이 있는 인천은 한국과 더 넓은 세계로 통하는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공항 자체는 경이로웠고 한국의 야망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최첨단 시설이나 매끄러운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어요.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자 인천은 마치 보물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현지 식당에 갔었죠. 식탁에는 반찬이라고 부르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 각각 다른 색과 질감,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치를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먹어봤는데 불같이 발효된 배추가 충격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방식으로 제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비빔밥은 야채와 고기, 매콤한 양념을 섞은 푸짐한 밥 한 그릇에 숟가락으로 비벼 먹으면 재료들이 입안에서 어우러져 조화를 이뤘어요. 인천은 제가 회사 밖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의 안식처이자 한국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제2의 고향이 되어가는 이 나라에서 경험한 새로운 추억들로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인천에 정착했고 나날이 인천의 경이로움이 저에게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년 된 사찰이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 고즈넉하게 서 있고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에서 조용한 골목이 이어지는 매일 새로운 모험이 찾아오는 대조적인 곳이었죠. 그리고 수진이는 진정한 아시아나 승무원이 되려면 한국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한국의 자랑거리라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저는 전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을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네트워크,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노선 등 그 어떤 것도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된 유용한 표지판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차도 정시 운행되고 거의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전체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이었다는 점이에요. 호주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래된 세계의 매력이 종종 혼란스러운 측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하철 처음 타본 일이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도심의 유명한 문화중심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가려고 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우 쉬웠어요. 직관적인 매표기를 사용하고 명확한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올바른 열차를 타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이 도시를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의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중교통의 기술을 마스터한 도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지하철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온열좌석을,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갖춘 객차 등 사소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는 서울시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매료시킨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물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2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 시내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 편리함과 효율성에 비하면 작은 대가였죠. 지하철을 이용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내린 저는 나선형의 독특한 형태와 미래적인 외관의 DDP가 눈앞에 펼쳐지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자 하디드의 유려한 설계가 돋보이는 DDP를 둘러보며 건물의 유기적인 곡선이 어떻게 도시의 정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관찰했어요. 건물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빛의 변화에 매료되었어요. DDP 안으로 들어간 전후는 다양한 전시회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이 결합된 아이템들이 독특하고 예뻤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문양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액세서리와 의류에 감탄하며 몇 가지를 기념품으로 구입했어요. 저는 DDP의 야외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북적였고 그 중에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작가, 관광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DDP의 외벽에는 환상적인 빛의 쇼가 시작됐습니다. 슈랑스는 이 빛의 축제가 건물의 구조를 강조하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관객들을 매혹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과 육회를 먹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답니다. 몇 달 동안 전 느꼈답니다. 처음 아시아나에 입사했을 때 저는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 세심한 배려, 엄격한 전문성 기준 등 한국 항공사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명성이 지상직 승무원부터 기내 승무원, 그리고 동료 승무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또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애정, 연민, 공감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한국어 개념인 정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승객을 대할 때나 고향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동료들이 저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승객에게 서비스뿐만이 아닌 따뜻함과 유대감을 전하고자 했던 것도 정이었어요. 이러한 환대의 교훈은 기내를 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수많은 친절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가게를 안내해준 상점 주인, 붐비는 식당에서 저와 자리를 함께한 낯선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호주에서의 삶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준 이웃들. 모든 상호작용은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담긴 모습들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면서 한국식 헌대의 뉘앙스를 흡수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존경과 환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인사하는 법,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세하게 도움을 제공하는 법,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미소와 몸짓으로 소통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교육은 최고만이 합격할 수 있는 엘리트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았어요.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훈련 국제 승무원으로서 저는 전 세계 고객의 관습과 전통에 민감해야 했습니다.
여러 언어로 인사하는 법, 문화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법, 다양한 승객의 요구를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를 더 많이 익히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농담도 하고 호주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하늘을 공유했고 그것만으로도 우정을 쌓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일원이에요. 그 말의 진심이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서울의 고궁을 돌아다니며 고풍스러운 위엄과 현대적인 경치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서울의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삼봉우리가 하늘에 닿을 듯이 뻗어 있어 마치 두루마리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산에 오르기도 했죠. 제가 한국을 포용하자 한국도 저를 포용해 주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가위 추석을 축하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을 때의 설렘, 설탕처럼 도시에 흩날리는 눈송이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직업은 바다와 대륙을 가로지르는 세계와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제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 공항의 떠들썩함, 길거리, 음식 냄새 등 모든 것이 호주 고향의 거리만큼이나 제게 친숙했습니다. 첫 면접의 불확실함부터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까지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성장과 변화, 그리고 한때는 꿈만 꾸던 모험으로 이어졌던 길이 보입니다. 제 이야기는 꿈을 쫓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늘을 향해 도전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커리어에 도전했고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경유지와 이륙 그리고 한국과 그 너머를 포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늘과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준 아시아나 항공을 위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과 아시아나 항공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 성형수술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죄송하지만 성형수술이 불가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고요. 당장 견적 내줘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영국의 유명 유튜버 올리런던은 몇 년 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3년부터 BTS 지민을 닮고자 눈과 얼굴, 눈썹, 관자놀이, 리프팅 수술을 비롯해 18번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그를 걱정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는 행복하다.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수술은 외모지상주의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영국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는 메이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성형수술로 인생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화장품 회사 마케팅부 팀장으로 일하는 메이입니다. 화장품 업계 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나 영상을 담당하는 PD들도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하는 기초 단계의 화장품이 아니라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을 연구하고 마케팅합니다. 눈이 뚜렷해지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을 강조하는 립스틱, 얼굴 전체 음향을 담당하는 섀도우 등 제품 라인을 출시합니다. 이곳의 색조 라인을 담당하는 마케터는 저를 포함하여 4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각 팀에서 구성하고 출시하는 색조 화장품 라인을 개발해서 회사 내부에서 경합하고 최종 결정된 제품이 시중에 광고되고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상품 평가 때 얼마나 더 얼굴이 예쁘게 표현되는지를 평가받으려면 테스트할 모델도 인물이 좋아야 합니다. 정식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 테스트 모델은 거의 팀원들이 합니다. 너무 얼굴이 크거나 못생긴 사람은 색조 화장으로 예뻐질 수 있지만 원래 예쁜 사람이 색조 화장을 하면 훨씬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도 미모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명의 마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느 날 제 경쟁자 아내가 여름 휴가로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일입니다. 안나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아이 셋 엄마였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얼굴이 생기가 없고 보통의 백인들이 그렇듯이 피부에 탄력도 없었죠. 안나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처진 피부와 흐릿한 눈매, 푹 꺼진 이마, 얇은 입술 등은 그녀를 더욱 맥없이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안나는 실력이 정말 좋지만 제가 안내를 이길 땐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의 화장발이 더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와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요. 저는 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했어요. 여행이 힐링이라지만 한국처럼 먼 곳을 다녀오면 보통은 시차 적응이나 문화, 적응 때문에 피로에 쩔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안나는 너무 생기 있었죠. 안나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색조 화장품 제품 출시를 위한 회사 경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제품은 영국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을 모티브로 해서 그곳 제품과 유사한 정도의 컬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속눈썹 숱이 많고 길면 눈이 10배는 예뻐집니다. 사람의 첫인상도 얼굴 윤곽과 눈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마스카라는 제 야심작이었습니다. 회사 경합날 저는 제 마스카라 모델 그러니까 정식 모델은 아니고 테스트 모델이라 우리 팀 직원인데 그녀에게 마스카라 전후의 모습을 심사단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효과를 보고 모두 흐뭇해 하더군요. 안나도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라 속으로 외쳤죠. 안나팀은 곧 다가올 겨울에도 보습과 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립글로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마스크 목도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립 제품을 연구하지 않거든요. 저는 안나가 감을 잃었나 싶었죠. 하지만 똑똑한 안나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눈을 돋보이게 하는 마스크를 써도 목도리를 써서 입술을 가려도 이 영양제 립글로우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제품으로 소개했어요. 안나는 심사단 앞에서 우리 팀에서 개발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예뻐졌죠 라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팀에서 개발한 은은한 영양 가득 립글로우를 발랐습니다. 화장이 눈과 입술이 둘 다 강조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해서 눈을 강조하면 입술을 좀 죽이고 입술을 강조하려면 눈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요. 안나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마스카라로 눈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팀의 은은한 립글로우로 마무리하면서 눈을 돋보이면서 영양까지 완벽한 화장법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심사단들은 신선한 충격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화장품도 빛나고 아내의 입술도 빛났거든요. 저는 그녀의 얇고 마른 듯한 입술이 저 립글로우로 완전 20대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꿨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경합은 회사 최초로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나의 마스카라와 그녀의 립글로우가 세트로 출시하게 되었죠. 우승이긴 한데 뭔가 반쪽짜리 우승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반면 안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심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아이 셋 엄마로 축축 처져 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같이 축하 파티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나는 너무 좋다며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좀 꼴보기 싫었어요. 여튼 우리 팀과 안나 팀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식사 내내 오가는 축하의 소리 사이로 제게 뭔가 싹 하고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나네 팀 막내 직원이 안나 보고 팀장님 정말 예뻐진 다음에 더 자신감 붙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안나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맞아, 나도 살면서 이렇게 예뻤던 적이 없었어. 한국 한 번 더 다녀올까 바라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안나는 한국으로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짝짝이 눈매가 고쳐졌고 한국 간 김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 한국에 오는 동안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지금까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 다녀온 다음부터 안나가 저보다 더 예쁜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성형수술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야 배우가 아니다 보니 외모를 지나치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직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모를 보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나는 식사하는 동안 대놓고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술 받고 나서 그동안의 콤플렉스가 해결됐다며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당장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외모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는 느낌이라 점차 나도 성형수술을 받아볼까 고민하게 되었죠. 안나는 한국의 시술은 모두 똑같이 찍어내는 획일화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각자의 얼굴에 맞게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는 방식이라 과장되지도 않고 원래의 얼굴도 잘 살린다는 거죠. 저는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물론 모든 것을 회사에 알리고 안나의 조언을 받아 성형외과에 미리 예약을 한 거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저는 눈, 코, 입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눈의 대칭도 좋고 얼굴 전체의 비율도 괜찮은데 굳이 얼굴을 고쳐야 하냐고 되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좀 더 예뻐지고 싶다고 했어요. 양악수술같이 턱을 깎는 무서운 수술이 아니더라도 쌍꺼풀도 더 진하고 예쁘게 입술도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코는 더 오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면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자연스러운 얼굴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들은 필러나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시술만 편안하게 받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얼굴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말대로 본인의 장점을 살린다는 한국의 성형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가 딱 하나 이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못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적당한 시술과 피부 관리만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과 수술이 아니어도 외과 수술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하고 몇 가지 진단을 진행했어요. 그건 시술 중에 안전을 위해 필러나 보톡스 관련 알레르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그냥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약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 형태에 맞는 라인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굴에 줄을 좀 긋긴 하셔서 뭔가 웃기긴 했어요. 저의 경우 턱이 약간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라 어금니 부위의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굴형이보다 갸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코 옆 팔자주름 쪽에 보톡스를 넣기로 했고 코 등 부위에는 필러를 주입해 콧방울의 면적을 줄이고 콧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술이라 하기에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 얼굴 몇 군데의 주사를 몇 방 맞은 정도였죠.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줬는데 과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등을 방문하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약 30분 만에 진단에서 시술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얼떨떨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은 다시 와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니 로비에는 많은 여성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편한 시술이니 직장인도 퇴근 후 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무리 시술이라도 몸이 힘들까 봐 저는 바로 귀가해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뭔가 뻐근함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극이었어요. 시술받은 즉시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연히 주름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마가 약간 볼록해지는 필러 시술과 눈 밑 애교살 시술을 받았습니다. 넓적 평평한 이마여서 앞머리로 가리고 다녔는데 약간 볼록해지기만 해도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까지 생겼어요. 거기나 눈 밑 애교살은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시술에다 피부 관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저는 전체적으로 밝고 어려 보이는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영국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선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찬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을 땐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고요. 안나도 제 모습을 보고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졌다며 다음 우승은 너다, 내가 졌다 하며 겸손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몇 달 전 안나에게 괜한 심통을 내고 그녀를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온 후 저는 더 자신감이 새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실적도 더 좋아졌죠. 제일 좋은 건 외출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종종 저를 보는 시선을 느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얼굴을 잘 살려준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